얼마 전 한 구독자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버핏은 기술주를 별로 안 좋아한다는데, 그러면 나스닥은 사지 말라는 뜻일까요? 이 질문을 듣는 순간 정말 많은 투자자들이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한쪽에서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같은 기업들이 세상을 바꾸는 장면을 실시간으로 보고 있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워런 버핏이라는 투자계의 아이콘이 기술주는 예측 불가능하다며 멀리했던 과거를 알고 있죠. 그러다 보니 마음속에 이런 갈등이 생깁니다. 버핏 말대로 안정적인 길을 가야 하는 건지, 아니면 지금 시대의 흐름에 올라타야 하는 건지. 그런데 이 고민을 조금만 깊게 들여다보면 우리가 사실 잘못된 전제를 붙잡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버핏이 나스닥을 피했던 이유는 기술주가 나쁘다거나 가치가 없어서가 아니라 자신의 투자 철학, 자신의 자금 규모, 자신이 활용할 수 있는 정보의 구조가 기술주와 맞지 않았기 때문이거든요. 반대로 우리는 버핏이 가진 조건을 갖고 있지 않아요. 우리는 천조 단위의 돈을 움직이지도 않고 기업을 인수해야 할 필요도 없고 오랫동안 지켜봐 온 산업만 투자해야 하는 의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훨씬 가벼운 돈으로 훨씬 자유롭게 기술의 흐름을 타고 갈 수 있는 위치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관점으로 이야기를 풀어가려고 합니다. 버핏은 왜 기술주를 경계했는가? 그리고 그럼에도 지금 우리는 왜 나스닥을 포트폴리오에 담아야 하는가? 이 두 가지 질문을 하나로 연결하면 지금 우리가 어떤 투자 선택을 해야 하는지가 훨씬 선명해집니다. 앞으로의 10년, 20년을 책임질 자산 구성이 한층 더 명확해지는 시간이 될 거예요.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고요.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챕터 1. 버핏이 나스닥을 멀리했던 진짜 이유.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버핏은 기술주를 싫어한다. 그런데 이 말은 절반만 맞고 절반은 오해에 가깝습니다. 버핏이 기술주를 멀리했던 건 미래의 기술이 가치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 기술이 자신의 방식과 맞지 않았기 때문이었거든요. 이걸 이해하면 버핏의 선택이 훨씬 더 자연스럽게 보입니다. 버핏은 평생을 걸쳐 한 가지 철학을 지켜왔습니다. 내가 확실히 아는 기업만 산다. 이 한 문장을 정말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이었어요. 기업이 어떻게 돈을 벌고 이익 구조가 어떻게 돌아가고 어떤 가격에 어떤 가치를 주는지 정확히 이해할 수 있을 때만 투자합니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초기 기술주들은 그에게 상당히 불편한 영역이었습니다. 모델이 너무 빠르게 변했고 기술 사이클도 빨리 바뀌었고 어떤 기업이 살아남을지 예측하기 어려웠기 때문이죠. 특히 버핏은 닷컴버블 시대를 직접 겪었습니다. 수많은 인터넷 기업들이 폭발적으로 성장했다가 한순간에 사라졌고 당시 시장은 기술이 미래다라는 열기에 휩싸여 가치와 실적을 무시한 채 가격만 상승했죠. 버핏 입장에서는 이런 시장이 가치 투자자의 프레임과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가치가 보이지 않고 사업 모델이 불안정하고 수익 구조가 안 보이는데 사람들은 미래 가능성만 가지고 가격을 올리고 있었으니까요. 그 경험이 남긴 흔적은 컸습니다. 그 시절은 버핏에게 기술주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영역, 이렇게 각인되기에 충분했죠. 여기에 또 하나 우리가 잘 간과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버핏은 너무 큰 돈을 굴리는 사람입니다. 몇 조 단위의 자금을 어디에 넣을지 고민하는 사람에게 스타트업이나 초기 테크 기업을 매수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선택이었어요. 시가총액이 작은 회사에 거액을 집어넣는 순간 가격이 왜곡되고 시장이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버핏은 늘 얘기했죠. 내가 작을 때처럼 빠르게 움직일 수 있다면 더 많은 기회를 잡을 수 있었을 거다. 즉, 기술주를 피했던 이유 가운데는 버핏의 스케일이라는 조건이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버핏이 기술주를 모두 싫어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애플에 거대한 비중을 넣은 시점만 봐도 알 수 있죠. 그는 애플을 기술 기업이 아니라 소비재 기업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술이라는 이유로 거부했던 게 아니라 이해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진 기업만 골랐던 거예요. 우리가 생각했던 버핏은 기술을 몰라서 안 산다는 단순한 구도와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결국 버핏이 나스닥을 멀리했던 이유는 기술이 위험해서도 아니고 나스닥이 나빠서도 아니고 그저 그의 원칙, 그의 스타일, 그의 돈의 크기와 기술주의 특성이 맞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이유들을 하나씩 뜯어보면 우리는 버핏과 완전히 다른 조건에서 투자하고 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그럼 우리는 왜 나스닥을 고려해야 하는가? 라는 다음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되죠. 챕터 2. 우리는 왜 버핏과 같은 선택을 할 필요가 없는가? 버핏이 나스닥을 조심스러워했던 이유들을 하나씩 짚어보면 재밌는 사실이 하나 드러납니다. 그 이유들이 대부분 버핏에게만 해당되는 조건이라는 점이에요. 그리고 그 조건들은 지금을 살아가는 개인 투자자, 특히 우리와는 거의 맞지 않습니다. 이 말은 곧 우리가 버핏의 철학을 그대로 복사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죠. 그 원칙을 참고하되 지금 시대에 맞게 조정하면 됩니다. 우선 버핏과 우리의 가장 큰 차이는 돈의 크기입니다. 버핏은 몇 조 원 단위의 자금을 옮기는 사람입니다. 그 돈을 기술주에 넣는 순간 시장 가격이 흔들리고 내가 산 가격이 내가 만드는 가격이 됩니다. 이건 일반 투자자에게는 일어나지 않는 일입니다. 우리는 몇십만 원, 몇백만 원씩 조금씩 적립식으로 담아갑니다. 이런 구조에서는 기술주의 변동성이 오히려 수익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가격이 빠지면 더 많은 지분을 사고 오르면 누적 수익이 커지는 아주 자연스러운 복리 구조가 만들어지죠. 또 하나의 차이는 정보와 시야의 폭입니다. 버핏은 자신이 이해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만 투자하는 철학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을 사는 우리는 정보의 장벽이 거의 사라져 있어요. AI, 반도체, 클라우드, 소프트웨어 같은 산업의 흐름이 뉴스와 리포트와 데이터로 실시간으로 전달됩니다. 기술의 미래를 완벽히 예측할 수는 없지만 기술이 앞으로의 경제 성장을 이끌 것이라는 사실은 지금 시대를 사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체감하고 있습니다. 버핏은 기술의 초기 변화를 경험하지 못한 세대였지만 우리는 그 변화를 매일 체감하는 세대입니다. 또 중요한 차이는 투자자의 생애 주기입니다. 버핏은 이미 부를 이룬 사람이고 자산을 안정적으로 지키는 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반면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은 아직 쌓아가는 단계에 있습니다. 쌓아가는 단계의 투자자는 지키는 단계의 투자자와 전략이 달라지는 게 당연합니다. 미래 기업의 확장성을 기반으로 한 성장은 쌓아가는 단계에서 훨씬 큰 힘을 발휘합니다. 나스닥의 기업들이 만들어낸 폭발적인 성장의 과실이 지난 10년, 20년 동안 시장 전체 수익률을 이끌어왔다는 것만 봐도 이 흐름을 무시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우리는 버핏처럼 개별 기업을 선택할 필요가 없습니다. 버핏은 하나하나 기업을 분석해야 했지만 우리는 QQQ라는 ETF 하나로 나스닥 100개 기업을 통째로 담을 수 있습니다. 무엇이 오를지 예측할 필요도 없고 어떤 기업이 빠질지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ETF는 지수의 특성대로 시대에 뒤처지는 기업을 자동으로 밀어내고 새롭게 떠오르는 기업을 편입시킵니다. 이 말은 곧 우리가 기술의 발전을 일일이 판단하지 않아도 지수 자체가 알아서 미래로 옮겨가고 있다는 말과 같습니다. 또 하나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나스닥의 변동성은 단점이 아니라 적립식 투자자에게는 장점이라는 점입니다. 가격이 출렁일수록 매달 일정 금액으로 살 수 있는 지분은 많아지고 그게 장기적으로 큰 수익을 만드는 밑거름이 됩니다. 버핏처럼 단번에 큰 금액을 투자하는 사람은 이 변동성이 부담이 되지만 우처럼 시간으로 승부하는 투자자에게는 이 출렁임이 오히려 큰 선물이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버핏을 따라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버핏의 원칙은 가져와도 버핏의 선택을 그대로 따라갈 필요는 없어요. 버핏은 자신이 가진 돈의 크기, 생애 주기, 이해의 범위에 맞춰 가장 적합한 방향을 선택한 것이고 우리는 지금 우리의 조건,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의 경제 구조, 그리고 우리가 만들어야 할 미래에 맞춰 다른 선택을 해야 할 뿐입니다. 이제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으로 넘어갑니다. 그렇다면 나스닥은 어떻게 담아야 안전할까?
이게 다음 챕터에서 이야기할 핵심이에요. 챕터 3. 지금 나스닥을 안전하게 담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 이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지점으로 넘어갈게요. 그래, 버핏과 우리는 조건이 다르다는 건 알겠는데. 그렇다면 나스닥을 도대체 어떻게 담아야 안전할까? 사실 이 질문은 기술주를 좋아하냐, 싫어하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 자산을 얼마나 균형 있게 성장시킬 수 있느냐의 문제에 더 가깝습니다. 나스닥은 분명 성장의 중심이지만 변동성이 크다는 것도 사실이니까요. 그래서 단순히 몰빵하거나 올인하는 방식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가진 조건과 리스크를 고려해서 가장 현실적인 접근법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우선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부분부터 짚어볼게요. 나스닥을 담는다고 해서 반드시 개별 기술주를 골라야 하는 건 아닙니다. 엔비디아, AMD, 메타, 테슬라 이런 기업들의 이름만 들어도 불안하거나 부담스럽게 느끼는 분들이 많죠. 그래서 실제 투자자들이 선택하는 방식은 훨씬 단순합니다. QQQ 한 개로 끝내는 방식. 이 ETF는 나스닥의 핵심 100개 기업을 통째로 담고 있어서 수백 개의 선택을 고민하지 않아도 되고 어떤 기업이 흥하고 어떤 기업이 떨어지든 지수 자체가 자동으로 미래 기업을 반영해 줍니다. 이게 바로 기술주 투자의 가장 큰 장점이에요. 내가 미래의 승자를 골라야 하는 부담이 없다는 것. 그냥 산업 전체에 올라타 있으면 되는 구조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나스닥을 담을 때 비중이 전부라는 점입니다. 너무 많이 넣으면 변동성이 부담이 되고 너무 적게 넣으면 수익의 과실을 놓치게 되죠. 그래서 많은 장기 투자자들은 S&P 500을 중심축으로 두고 나스닥을 성장 엔진처럼 묶어두는 방식을 씁니다. 예를 들어 전체 포트폴리오 중에 60에서 0%는 S&P 500으로 안정적으로 구성하고 나머지 20에서 30% 정도를 나스닥에 배분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하면 시장이 크게 흔들릴 때 심리적으로도 훨씬 편안하게 버틸 수 있고 정기 매수도 이어가기 좋습니다. 결국 장기 투자에서는 내가 얼마나 오래 들고 갈 수 있느냐가 가장 큰 차이를 만듭니다. 이 균형이 유지돼야 시간을 버틸 수 있어요. 또 하나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게 환율이에요. 환율이 1,400원인데 지금 사도 되나요? 달러가 떨어지면 손해 아닌가요? 이런 질문을 정말 많이 받습니다. 근데 나스닥처럼 장기 투자로 접근하는 자산은 환율이 지금 비싸냐 싸냐보다 내가 얼마나 오래 모아갈 수 있느냐가 훨씬 중요합니다. 매달 일정 금액을 적립식으로 넣으면 환율이 오를 때는 조금 덜 사고 환율이 내릴 때는 조금 더 사면서 결국 평균 환율이 완만하게 눌립니다. 이게 적립식의 힘이고 나스닥처럼 변동성 큰 자산일수록 오히려 이 구조가 훨씬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강조하고 싶은 건 나스닥을 바라볼 때 단기 흐름에 집착하지 않는 태도예요. 기술주는 본질적으로 출렁거립니다. 엔비디아도 몇 번이나 40에서 50%씩 빠졌고 애플도 2008년부터 지금까지 크고 작은 조정을 무수히 겪었지만 지금 이 기업들이 서 있는 위치는 누구나 알고 있는 것처럼 세계 경제의 중심입니다. 이 모든 조정은 결국 장기 투자자에게는 더 많은 지분을 확보한 시간이었고 그 시간이 복리가 쌓이는 과정이었죠. 결국 나스닥을 담는 방법은 차트를 매일 보며 흔들리는 게 아니라 미래의 경제가 기술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 구조 자체를 믿고 꾸준히 따라가는 겁니다. 이렇게 포트폴리오의 균형을 지키고 정기 매수를 자동화해두고 미래 산업의 흐름을 믿고 나아간다면 나스닥은 부담스러운 자산이 아니라 당신의 장기 자산을 힘있게 밀어주는 두 번째 성장 엔진이 됩니다. 버핏이 선택하지 않은 길이지만 우리는 버핏과 다른 조건을 가진 투자자니까 우리가 갈 수 있는 길을 선택하면 되는 거죠. 마무리. 버핏의 지혜는 가져오되 그의 선택은 그대로 따를 필요가 없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 굉장히 중요한 사실 하나가 드러났습니다. 버핏이 나스닥을 조심스러워했던 건 기술주가 나빠서가 아니라 그가 가진 방식, 철학, 자금 규모가 기술주와 맞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점. 그리고 우리는
그와 완전히 다른 위치에 서 있다는 점. 우리는 버핏처럼 천문학적인 돈을 한 번에 넣지도 않고 기업을 일일이 분석해야 할 필요도 없고 지금 당장 수조 원을 굴려야 할 책임도 없습니다. 우리는 훨씬 가볍게, 훨씬 유연하게 세상의 흐름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 흐름은 지금 기술로 향해 있고 그 기술의 중심이 바로 나스닥입니다. 나스닥을 무조건 사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만 버핏이 가지 않은 길이라고 해서 우리가 그 길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버핏의 원칙은 가져오되 우리의 시대와 우리의 조건에 맞게 포트폴리오를 완성하면 됩니다. 장기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정답을 찾는 게 아니라 내가 끝까지 들고 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 나스닥은 그 구조 속에서 충분히 힘있는 한 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영상이 당신이 그 균형을 잡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 당신의 작은 관심 하나가 더 깊이 있고 실전적인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